안녕하십니까. 이원석 작가입니다. 소중한 저녁 시간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쓴 책을 어쨌든 읽지는 않으셨어도 대충 이야기는 아실 겁니다. 오늘은 그 책을 둘러싼 좀 더 큰 맥락을 잠깐 짚고, 그리고 그러면 어떻게라는 거에 대한 대안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걸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한민국 자기개발연대기는 제가 이제 기본적으로 연구하는 작업인 그 자기개발 연구 프로젝트의 일부입니다. 제가 이제 그렇게 안 보이겠지만 대학원에서 공부를 하면서 연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쪽으로 계속 작업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로 이제 그 자기개발을 실제로 어떤 식으로 사람들이 소비하는지를 보는 베스트셀러에 대한 연구도 같이 합니다. 근데 이렇게 말하면 제가 굉장히 자기 개발에 대해서 무조건 비판하고 무조건 까고 이 자기 개발에 특화된 프로 불편러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실 것 같아요.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이 자기 개발이라는 사상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그 자기 개발의 사상에 대해서 좀 더 근본적인 부분을 하나 좀 짚어봐야 할 것 같아요. 자기 개발은 무조건 악인가? 혹은 자기 개발이 그렇게 악하다면 정말 왜 생긴 것일까? 이런 생각을 잠깐 해봐야 할 것 같아요. 이 자기 개발과 굉장히 친연성이 있는 사조 중 하나인 신자유주의를 생각해 보죠. 여러분, 신자유주의는 알다시피 이제 그 공공의 적 아닙니까? 모든 문제는 다 신자유주의에다가 이제 맡기면 다 원인은 드러나죠. 그럼 도대체 왜 생긴 겁니까? 그렇게 모든 문제의 원인이라는 그 나쁜 신자유주의가 그럼 도대체 있어야 할 이유가 뭡니까? 부자를 위해서요? 승자 독식을 위해서 하는 건가요? 물론 현상적으로 그런 측면이 있어요. 하지만 신자유주의가 나온 이유는 무조건 어떤 특정한 계급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 신자유주의는 기본적으로 네오리버럴리즘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새롭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기존의 것은 물론 이제 새로운 기존의 구자유주의가 있겠죠. 이 자유주의, 사실 이 자유주의건 신자유주의건 모두 이제 근대적 맥락 하에 있는 건데 뭔가 달라진 거겠죠. 원래 자유주의는 국가와 시민 사회의 기란 관계 속에 있는 것입니다. 국가에게 일정한 정도의 우리의 권리를 이양하죠. 여러분은 여러분한테 위해를 가한 사람한테 바로 복수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바로 여러분도 현행법상으로 범법자가 됩니다. 여러분은 사적 복수에 대한 권리를 국가에 반납을 했어요. 태어날 때부터 여러분의 허락 구한 적 없습니다. 이 국가와 시민 사회가 서로 기란 관계 속에 있으면서 국가는 우리에게 재산과 생명에 대한 보호를, 재산을 뺏길 위험과 생명을 빼앗길 위협으로부터 보호해주는 그런 소극적 자유를 제공합니다. 근데 이제 현재는 이거는 아예 국가를 압도하죠. 물론 이제 시민 사회야,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 또 이건 이제 여기서는 보통 시장이라고 새겨 읽으시면 됩니다. 다른데 아니 왜? 아니 그럼 그래? 시장 중심. 도대체 이게 왜 나왔을까? 이렇게 생각해야 하잖아요. 근데 신자유주의를 물어봐야 합니다. 만든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프리드리히 폰 하이에크를 예로 들 수 있겠죠. 프리드리히 폰 하이에크는 오스트리아 사람입니다. 독일어권 사람이죠. 그가 왜 신자유주의를 주창할까요? 신자유주의는 무엇을 겨냥할까요? 파쇼를 겨냥합니다. 독일의 파쇼의 발음을 본 사람입니다. 하이에크는 유태인입니다. 유태인을 짓밟고 이 독일 아리안 혈통이 무서운 파쇼적인 열풍으로 휘몰아치는 모습을 보고 아주 본능적인 두려움을 가지게 됩니다. 그럴 때 자유에 대한 강한 강박이 생기지요. 강한 집착이 생깁니다.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 하나로 분류되어야 할 현대적 의미의 경영학 창시자 피터 드러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또한 오스트리아 합스부르크 제국의 나고자 하는 사람입니다. 비엔나 사람, 비인 사람이에요.
역시 그도 그걸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미국에 와서 쓴 책은 바로 그러한 파쇼에 대한 두려움을 보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신자유주의 우리는 우리 시대에 무조건 악으로만 보는데 이 자유에 대한 그러니까 기존의 자유는 국가와 했던 기량관계인데 갑자기 여기에서는 국가도 작아야 한다. 더 작은 국가에 대한 강박과 함께 개인의 자유를 굉장히 강조하는데 왜? 이 사이에 파시즘의 문제가 개입이 되었기 때문이죠. 도거권 사람들, 독일과 오스트리아 출신의 이 유태인들에게 있어서는 그러한 이 파시즘의 문제는 매우 현실적인 것이었고 현실적인 두려움이었습니다. 생존의 문제였습니다. 그럴 때 그들이 이제 그 자신의 어떤 두려움을 가지고서 현실 인식을 하고서 비판적인 대안을 내놓은 것이 신자유주의입니다. 그래서 신자유주의의 그 현대적 주창자들은 사실 다 도거권 사람들이에요. 결국 신자유주의가 우리 시대의 만학의 근본으로 이야기되지만 애초에 그것은 어떤 적을 상정했고 그 적은 상당히 정말 문제가 있는 대상이고 극복이 되어야 할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신자유주의가 나온 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 시대에 큰 문제가 되는 데는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떤 국가 주도이건 어떤 유형의 어떤 압박의 대중과 국가의 그런 전행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할 때 그 반대로 시장의 자유, 시장의 전행으로 넘어가는 데는 아주 삽시간이었습니다. 대안으로 나온 것이 곧바로 비판의 대상으로 전락합니다. 자기개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자기개발이라고 우리가 이제 보통 하는데요.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이제 자기개발의 뭐 언어가 뭔지도 몰라서 어떤 분들 뭐 셀프 인라이트먼트니 뭐 여러 가지 해요. 근데 사실 언어는 뭐 간단합니다. 셀프 헬프예요. 아까 이제 그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할 때 정확하게 그거예요. 네, 물론 제가 미리 먼저 말씀드리자면 그건 좀 문제가 있긴 해요. 아니 하늘이 스스로 돕는 자만 도우면 그럼 정신박약은 어쩌란 말이냐 이런 말들 아주 평범한 이야기 가능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비판하기는 쉬워요. 그리고 저도 많이 아마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비판하는 사람 중 하나인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처음부터 사악한 의도 모든 걸 개인에게 지금 떠넘겨야지 뭐 이런 거대한 어떤 그 초국가적인 음모를 가지고서 이런 걸 만들어냈다 그런 건 아닙니다. 무슨 뭐 시온 의정산에 숨어 있나? 유태인들 거대한 계획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럼 왜 나왔을까요? 물론 이제 그 정확하게 최초의 이 사조를 아주 말했던 영국으로부터 나오긴 하지만 우리가 오늘날 알고 있는 그 방식의 자기개발은 어디서 나오냐면 미국입니다. 미국에서 자기개발이 우리가 알고 있는 형태의 자기개발이 만들었어요. 원래 자기개발을 영국에서 할 때에는 그 신사고 운동과 비슷해요. 어떤 그 내면의 어떤 그 정신의 힘, 어떤 사고의 힘, 생각의 힘. 그러니까 일종의 명상에 가까운데, 자 미국에서 할 때는 알다시피 미국 친구들은 별로 명상과 관련 없잖아요, 그죠? 굉장히 이제 그 좀 정신적으로 얄팍한 친구들이잖아요, 미국 분들은. 이런 사람들이 자기개발이라는 사조를 받아들이는 방식은 전혀 다른 맥락이었어요. 자, 미국에 이제 뭐 흔히 이제 쓰는 그 기독교인들이 쓰는 서사가 있잖아요. 뭐 이 청교도들이 국교도의 박해를 받아 메이플라워를 타고서 미국에 왔다. 미국에 와서 뭐 마을을 세우는데 먼저 예배당을 지었고 뭐 학교를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주 틀린 이야기는 사실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확히는 맞는 이야기도 아니지만 여기에 중요한 하나의 맞는 이야기는 뭐냐면 아무것도 없는 황무지에 만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사실상 이게 영국령이었어요. 원래 영국에 지배하에 있었죠. 근데 영국이 뭘 해줬습니까? 국가 기반을 기반이 되는 그 망을 만드는 적이 없어요. 뭐 제대로 된 뭐 도로가 있습니까? 철도 깔았어요? 아니면 뭐 제대로 된 그 치안 시스템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면 뭘 해야 합니까? 자기들이 만들어야 합니다. 보안관이 없잖아요. 자기들이 민병단이나 자경들을 만들어야 돼요.
이 국교도처럼 아예 공립 교육 시스템을 만들었습니까? 아닙니다. 자기들의 학교를 만들어야 돼요. 그 우리 모두가 다 아는 미국의 그 대학 있잖아요. 그 H 대학. 그 보스턴이라는 조그만 인구 100만 명밖에 안 되는 그 조그만 중소도시에 있는 대학 하나 있잖아요. 그 템강 옆에 있는 그 대학도 사실 조그만 대학이에요. 그 대학 이름을 하버드라는 이름 지은 것도 아주 그 어느 목사가 죽으면서 내가 갖고 있는 책을 여기 기증할게. 그 목사님이 하버드예요. 그래서 하버드 고마워라. 아니 목사가 갖고 있으면 책 얼마나 갖고 있겠습니까? 그 몇 권 안 된 책을 가져다 얼마나 고마웠으면 이름을 하버드로 붙입니까? 조그만 학교예요. 원래는 조그만 학교. 그런 식으로 정말 조그맣게 시작한다는 거예요. 작은 도서관, 작은 학교, 우리끼리 소박한 민병단 만들고. 이렇게 할 때 이들에게 항상 힘이 필요합니다. 이데올로기는 왜 필요합니까? 내가 무엇을 하고자 할 때 어떤 그 일관된 사상적 기반이 필요합니다. 인간은 생각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데올로기가 필요해요. 이데올로기가 주체를 구성합니다. 그래서 자기개발, 이 자기개발 영어보다는 진짜 자조, 스스로 도움이라는 하늘은 자기가 스스로 도울 때만 도와주신다 라는 이데올로기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입니다. 필요의 산물이에요. 자기개발은 시대의 산물입니다. 여기서는 심오한 이면의 사상이 아니라 내가 바깥으로 발을 내디딜 때 하늘도 함께한다라는 내가 간절히 구할 때 온 우주가 응답한다라는 지금 503호 어느 분의 어떤 생각처럼 그런 사유가 깔려 있어요. 굉장히 일관된 거죠. 그래서 이 자기개발도 그냥 어떤 만학약으로 볼 문제가 아니라 이유가 있었다. 처음에는. 여러분이 생각할 때 그래도 나하고 동떨어진다고 느낀다면 여러분 중에 상당수는 그 히어로물을 좋아할 겁니다. 나이 드신 분들은 이제 그 옛날 1970년대 슈퍼맨이나 이런 걸 좋아할 테고 좀 더 젊은 분들은 마블에서 나온 주인공들을 좋아할 거예요. 여러분 이 히어로들은요 사실 비정상적인 존재입니다. 그 스파이더맨 저번에 그 리부팅했던 것 그 두 번째 편에서 보면 주인공이 이제 그 열차를 그 겨우 멈췄을 때 사람들이 와서 스파이더맨 앞에서 박수를 쳐줍니다. 근데 그 다음에 옆에 경찰도 같이 박수 쳐줘요. 경찰은 뭐 한 겁니까? 경찰 대체 뭐 한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할 수 있어요. 좀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근데 이게 미국인들의 사고 속에서는 히어로가 바로 현대화된 민병대 자경단이에요. 스스로 지키는. 아니 보세요. 그 배트맨에서도 보면 우리들의 이렇게 형사반장님이 하다가 안 되면 항상 서치라이트로 배트맨을 부르잖아요. 하늘에 쫙 뜨. 그럼 나타나잖아요. 왜 불렀어? 경찰이 할 수 없는 거예요. 경찰이 외주를 줘요. 배트맨한테. 나쁘죠. 돈도 안 주고. 여기에 무엇이 있습니까? 미국 사람들은 연방 정부에 대한 불신이 많습니다. 각 주 50개의 주 정부관이 이 연방 정부가 니들이 우리한테 뭘 해줬는데, 니들이 이 국가 기반을 조성하는데 얼마나 그 노력을 했어. 도대체 뭘 했는데? 이 항상 그런 불만이 어디에서 드러나냐면 어떤 그 마을에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럼 이제 열심히 경찰이 놀아오는데 갑자기 그 선글라스 낀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 와서 이제부터 이 사건은 FBI가 담당하기로 했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보안관이 연락 빡쳐가지고 그냥 투덜투덜 되잖아요. 이런 느낌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미국 사람들은 우리가 미국을 만들었다는 인식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그러한 인식을 갖게끔 해주는 그들의 어떤 아주 튼실한 사상적 기반이 자기개발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개발이 무조건 무의미한 사악한 이데올로기다라고만 볼 수는 없어요. 제가 이 이야기를 계속 강조하는 이유는 모든 사상이 그러하듯 자기개발도 이유가 있고, 마찬가지로 이 대한민국 자기개발 연대기에 등장하는 이 자기개발의 베스트셀러가 어째서 등장하는지, 그것도 실은 각각 시대적인 맥락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요. 그러니까
무조건 자기 개발 어떤 베스트셀러가 나올 때 그냥 이 개소리다라고만 할 문제가 아니라 그 개소리가 왜 나왔는지를 봐야 한다는 것이죠. 맥락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맥락에 대해서 답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것이 꼭 적절하지 않아서 문제인 거죠. 자, 그러면 좀 더 이제 이 이야기를 우리가 이제 미국 이야기를 짧게 했는데 그럼 이제 그 한국으로 이야기를 좀 얹어 보도록 할게요. 한국은요, 참 그 짧은 시간 안에 근대화를 이룬 나라입니다. 자랑스러운 나라예요. 제대로 된 공교육을 한 세기 정도 채 안 되게 실행했는데도 문해율 99%입니다. 뭐 실질 문해율이야 뭐 몇 프로인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읽을 수는 있어요. 읽을 수 있다는 것이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지 그리고 많이 읽고 있는지하고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어쨌든 우리는 기본적으로 단기간 안에 숙련이 되었고 단기간 안에 나라의 기틀이 잡혔고 단기간 안에 국가 기반이 형성되었고 단기간 안에 산업화의 기적, 한강의 기적을 일으켰다고들 합니다. 자, 그럴 때요. 역시나 어떠한 이 도움이 필요하겠죠. 자, 한국이 이데올로기가 필요하다면 한국이 근대화에서 이데올로기가 필요하다면 그 이데올로기적 어떤 욕망의 대상도 필요해요. 우리에게는 모델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나라 미국. 이 미자를 아름다울 미자를 쓰잖아요. 근데 이제 물론 이건 전 세계에서 한국만 써요. 다른 나라는 아름다운 미자 안 씁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징후적이긴 한데 뭐 그건 넘어가기로 하고. 미국이란 나라를 어떤 세계를 대표하는 강국으로 봅니다. 1950년대에 그 한국 교회에 대한 아주 흥미로운 논문을 한 번 본 게 있었어요. 진보 기독교인과 그 보수 기독교인이 모두 공통적으로 미국을 모델로 상정했다는 논문이었어요. 보수적인 기독교인이나 진보적인 기독교인이나 자신들이 생각한 진보적인 모델과 보수적인 그 모델, 따라가야 할 모델로 전부 미국을.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겠죠. 한국은 알다시피 진보든 보수든 다 미국을 수입합니다. 좋은 의미에서 나쁜 의미에서 이제 오해할까 미리 먼저 쓰는 거예요. 좋은 의미에서 나쁜 의미에서 미투 모델 바로 미국에서 샀습니다. 미국에서 온 걸 곧바로 한국에 샀는데 지금 한국이 가장 미국보다 더 강력하게 확산되고 있잖아요. 뭐 강간 문화 이 영어도 미국을 번역했단 말이에요. 근데 반대로 지금 반대한 것도 곧 지금 번역이 되고 준비되고 있어요. 남성학도. 굉장히 미국의 것들이 지금 대리 전쟁을 일으키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이 미국이 욕망의 대상이고 미국처럼 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미국의 사상을 따라가요. 근데 미국의 사상으로 상정 가장 기본적인 게 기독교입니다. 이미 일제시대 때에도 많은 사람들이 미국을 일본을 넘어설 수 있는 대상으로 보았던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들의 도움을 받아서 미국어로 공부를 하고 오지요. 1950년에 우리나라가 이제 그 해방이 됩니다. 그럴 때 우리나라의 기본 시스템이 엉망일 때 어떻게 합니까? 기존에 친일파로 일했던 사람들, 그 복무했던 사람들을 그대로 이용하는데 바로 이제 미국이 기존의 친일파와 함께 또 누굴 이용합니까? 이 친미와 친일 같이 이용합니다. 그리고 친미는 정확하게 기독교인들입니다. 선교사를 통해서 교육받은 사람들, 영어를 잘하는 사람들. 미국의 사상들이 이제 그대로 들어와요.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자세히 하기는 어렵지만 일본의 영향도 같이 하죠. 우리는 항상 미국으로부터 직접 받는 것과 일본을 통해서 받는 그 영향이 공존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사기 수법들은요 언제나 일본으로부터 배워옵니다. 여러분들이 검은 사기 보셨어요? 그 검은 사기 이 일본의 이제 그 만화책인데요. 사기꾼들을 잡는 사기꾼에 대한 만화입니다. 굉장히 재밌는데 제가 언젠가 보다가 이거 아직 한국에 들어오지 않았는데 곧 들어오겠네. 예, 그 만화 본 지 6개월 안에 그 사기 수법이 한국에 들어오더라고요. 만화가 먼저 와서 참 감격했는데 제가 드디어 제가 사기꾼을 앞질렀다는 기쁨이 있었어요. 우리나라의 다단계 정확하게 일본에서 이 그 다단계를 그
일본의 그 조직 폭력배들이 받아들인 방식을 가지고 들여왔습니다. 또 우리나라의 고문법. 여러분이 그 우리나라의 고문법은 어디서 배울까요? 원래 정확히는 루마니아식 고문법이에요. 근데 그건 다 중요하지 않고 일본을 통해 배웠습니다. 일본이 바로 루마니아를 통해 들여온 고문 방법을 한국의 이제 친일파들이 배운 것이죠. 그게 그대로 군사 독재 때 그대로 나옵니다. 그대로 써먹습니다. 그대로. 자, 제가 이렇게 말할 때 그냥 말하는 게 아니라 자기 개발도 이 두 개와 무관하지 않다는 거예요. 자, 자기 개발이 지금 좀 다른데 10년 전까지만 해도 전 세계에서 최고의 소비 국가는 세 나라입니다. 미국, 일본, 한국. 자랑스러워요. 지금은 이제 중국까지 포함시킨데 중국 어마어마한 10억 중에서 상당수가 이제 자기 개발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어요. 근데 뭐 어쨌든 중요한 건 우리나라는 기존에 미국과 일본을 통해 자기 개발을 소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증거 중에 하나. 이 용어 어디서 나왔을 것 같아요? 셀프헬프인데 그냥 자조라고 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냥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스스로 도움. 근데 왜일까요? 1960년대 일본에서 자기 개발한 번역을 쓰기 시작합니다. 우리나라에서 1970년대 자기 개발 번역 우리도 쓰기 시작합니다. 왜요? 일본 따라가거든요. 자조라고 우리는 처음에는 일본에서 그 세미엘 스마일즈 책을 번역하거나 우리 한국에서 번역할 때도 다 자조론이라고 번역했어요. 자조론. 제목이 셀프헬프예요. 세미엘 스마일즈 책. 그 어려운 역경을 딛고 성공한 사람들의 수많은 이야기도 모아놓은 그 책. 그 공병훈 씨가 다시 또 번역했던가요? 어쨌든 우리나라 번역 여러 개 있는데 그걸 처음에 자조론이라고 번역했어요. 자조론이라고. 근데 갑자기 자기 개발로 바꿨어요. 일본이 그렇게 하니까. 일본이 이렇게 번역하니까 우리는 일본 번역 다 따라가잖아요. 철학, 뭐 사회 이거 다 일본에서 번역한 거 아무 고민 없이 쓰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가 아니라 우리는 일본이 그 만들어놓은 걸 그대로 가져다 쓰는 습관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거 말 안 하고 자기 개발도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용어만 그대로 가져다 썼을까요? 아니지요. 아닙니다. 일본에서 성공한 자기 개발 기법도 우리나라에 그대로 가져옵니다. 이제 이 두 가지가 근데 이 두 가지 경로가 다 혼재되어 있어요. 이게 1970년대, 80년대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칩니다. 무슨 말이냐? 한국의 산업화를 위해서 우리도 사실상 이 전후에 아무것도 없는 사실 60년대 때 북한이 우리가 훨씬 더 잘 살았어요. 근데 우리가 그거를 치고 북한을 치고 나아가야 하잖아요. 그럴 때 우리에게도 이러한 자기개발의 사상이 굉장히 은근히 영향을 미칩니다. 1차적으로. 그런데 이때 자기개발은 제일 많이 영향을 미쳤던 곳은 그러니까 그 자기개발을 퍼뜨리는 일종의 국가장치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데올로기적 국가장치. 교회입니다. 교회. 자랑스러운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윤기 목사님. 이분의 절친이 로버트 슐러예요. 로버트 슐러는 누구냐? 불가능 없다는 책을 쓴 사람입니다. 왜 불가능이 없습니까? 우리 생각의 모든 문제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조윤기 목사의 멘토는 누굽니까? 노만 빈센트 필 목사입니다. 노만 빈센트 필 목사는 누굽니까? 적극적 사고방식 쓴 저자입니다. 그 얼마 전에 쉐이프 워터인가요? 그 영화에서 보면 거기 보면 이제 그 굉장히 하드코어한 근본주의 기독교인 유일한 악당이 등장하잖아요. 사실상 유일한 악당. 그 악당이 보던 책이 바로 노만 빈센트 필 목사가 쓴 적극적 사고방식입니다. 이 책이 미국에서는 1950년대부터 굉장히 베스트셀러가 됐죠. 1950년대 미국의 그 복음주의를 이끄는 트로이카 같은 3명 목사가 있었는데 그중 하나 뭐 빌리 그레함이 얼마 전에 죽은 그리고 또 노만 빈센트 필 목사이고 그렇습니다. 이들이 굉장히 영향을 미친다. 미국에서 종교 지도자들이 그러한 이데올로그로서 역할을 했는데 자 우리나라에서도 조윤기 목사나 혹은 그 김정은 선생님 알죠? 나는 가끔 아내와의 결혼을 후회한다 쓰셨던 분. 그래서 아내분은 나는 가끔 당신과의 결혼을 기쁘게 생각한다라는 응답을 하셨다는 이분의 아버지가 세계에서 그 첫 번째 가는 그 사실상 거의 최대로 큰 그 감리교회 지도자입니다. 그분이 항상 이제 당신이 어렵게 살았는데 물론 어렵게 살았겠죠. 부유한 분들도 가끔씩 그냥 서민의 삶을 체험하면서 이제 살아가잖아요. 이 어려운 그 어떤 그 뭡니까 서민의 어떤 그 역경을 경험해 보잖아요. 이분의 경우도 사실 금수저, 다이아몬드 수저인데
어쨌든 그 김종훈 교수의 아버지도 바로 그러한 사상을 적극적으로 한국에 도입해 오신 분입니다. 김선도 목사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뭐 검색해 보시면 알 거예요. 금난 감리교회 김선도 목사님. 세계에서 제일 큰, 그리고 세계 감리교회 연맹 대표를 하신 분이에요. 자, 우리나라에 1970년대, 80년대를 그 주름 잡았던 수많은 목회자들, 목사들이 그 산업화를 띠고 그 흐름을 타고서 엄청나게 교회를 키웠어요. 근데 그러면 이 왜 커졌느냐? 이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에서 뭘 얻었다는 거죠. 뭘 얻었는가? 동기부여. 당시에 공단에서 일하는 사람들 굉장히 힘들었죠. 그들에게 꿈을 줘야 돼요. 희망을 줘야 돼요. 소망을 줘야 돼요. 가능성을 줘야 돼요. 조윤기 목사가 잘하는 게 있었습니다. 기존의 큰 교회들, 1950년대, 60년대의 큰 교회들은 다 이북에서 온 사람들이지만 나 때부터는 호남이나 이쪽 그 아랫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몰려왔고 그들이 우리에게서 힘을 얻었다. 예, 힘을 얻었을 겁니다. 비아냥이 아니야. 정말 그런 어떤 그들에게는 어떤 그런 상처를 이무해주고 될 수 있다, 할 수 있다라는 어떤 그 적정 비전을 주는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이 어쩌면 필요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그들이 오니까 교인이 커지고 교세가 커지죠. 자, 그런 사람들이 한국 전역에 흩어집니다. 우리나라 국회의원 절반 이상이 기독교인입니다. 지금 바로 최근에 문제가 된 어느 그 장로님, 그 장로님도 한 나라를 이제 쥐락펴락했지 않았습니까? 그죠? 국가를 수익 모델로 접근하셨던 이거에서 우리가 잘 생각해봐야 돼요. 이런 이 모든 기독교인들이 그게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이 사실은 이 이데올로기와 관련된 것이에요. 내가 이 어려운 상황에서 뭔가 할 수 있다, 할 수 있고 해야만 한다. 해야 하고 나아가 적극적으로 뭔가를 이뤄내야 한다. 그리고 이뤄내는 것은 눈에 보여야 한다. 눈에 보이는 것은 뭐니 뭐니 돈, 권력, 명예. 자기개발은 미국 같은 자기개발은요 영국식과 다릅니다. 굉장히 현실적이어야 돼요. 내가 이뤄냈습니다. 내가 스스로 하는 스스로 돕는할 때 그 성취, 스스로 도와서 이뤄낸 성취는 가시적입니다. 무엇보다 돈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 자기개발을 교육을 통해서 확산된 방식은 어떤 거냐? 11조를 하지 않으면 암에 걸리고 11조를 하면 내가 너의 곡간을 채워줄 테니 보라. 내가 거짓말인지. 네. 11조 저도 해봤어요. 부자가 된다는 말이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 곡간이 찬 적은 없는데 아마 이제 저하고 그분들하고 그 성경을 이해한 방식이 달랐던 것 같아요. 뭐 저는 해석은 존중합니다.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건 이 방식 11조를 해 성공할 거야. 일요일에는 예배를 드려 복을 받을 거야. 자, 이렇게 약속을 하는 방식. 그 전제는 6일 동안 열심히 일해야 한다. 자, 이런 식으로 계속 한단 말이에요. 네가 열심히 해. 그러면 성공을 보장해 주마. 이때 이게 너가 납니다. 내가 일요일에 교회를 가야 되고요. 내가 번 소득의 10분지를 가능하면 세전 소득으로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성공한다는 겁니다. 이거는 나의 믿음, 나의 노력, 나의 헌신이 달려 있어요. 나. 제가 지금 교회를 비판하는 게 아니라 70년대, 80년대에는 이 교회가 그 역할을 했다는 것이고 80년대부터는 이제 또 여기에 얹어지기 시작합니다. 대기업. 80년대부터 이제 대기업이 적극적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이렇게 봅니다. 그 교회가 주도적이었고 거기다 이제 거기에 그 다단계시한 영업직 역시 이제 70년대, 80년대 있었는데 그렇게 존중을 못 받았던 거죠. 그런 이제 80년대 대기업이 적극적으로 이 사상을 받아들인 거예요. 대기업의 영향 뭐 확실하죠. 이 영업 이 안에는 다단계도 들어가야 하고요. 예컨대 그 붓바 갑바, 부자빠, 가난아빠라는 이 놀라운 책의 성공은 다단계입니다. 다단계 특히 아메일 위시에 중심으로 굉장히 많이 써줬다고 합니다. 사실 그 책이 너무나 허접해서 미국에서 나올 때 처음에 안 샀어요. 근데 이 다단계 하는 사람들 눈에 띈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다 하고 그냥 우리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옹호해줄 책을 얻은 거죠.
자, 대기업이 살린 대표적인 책은 아침형 인간. 아침형 인간은 사실 알다시피 말이 안 됩니다. 여기 있는 분은 대부분은 저녁형 인간이잖아요. 그죠? 여러분은 밤에 피는 장미잖아요. 그죠? 여러분은 알다시피 새벽에는 시들잖아요. 시들. 아침형 인간은 사실 현대인이 잘 맞진 않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대기업을 이끄신 분들은 대부분 9세대 분이죠. 이분들은 새벽에 그냥 일어나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분은 항상 그러잖아요. 새벽에 일찍 일어나 새가 모이를 잡니다. 근데 여러분 잊지 마세요. 새벽 일찍 일어나는 벌레가 먹힙니다. 우리는 사실 벌레예요. 새벽에 일어나는 벌레입니다. 아침형 인간 나왔을 때 대기업 총수들이 그렇게 좋아했다고 합니다. 특정 기업 이름 밝힐 수 없지만 어쨌든 특히 특정 기업이 그렇게 좋아해서 그 이후에 회사에서 담을 다 돌린 거예요. 이후에 이제 우리나라 전역에 확산이 되죠. 사실 아침형 인간도 있고 저녁형 인간도 있고 오후형 인간도 있죠. 분명히 이건 뭐 한의학이 아니라 그냥 서구적 의학을 하는 사람들 인정하는 보통의 평범한 이야기예요. 자신의 효율성이 가장 극대화된 시간대가 어디냐 다 다르다는 이야기죠. 근데 아침에 효율이 3배다, 6배다 이런 구라를 치고 있잖아요. 이 책 저도 이제 뭐 서평식에다 상관데 이런 책은 사시면 안 되는데 어쨌든 자 그래서 이 교회나 이 영업직이나 대기업에서 적극적으로 받아들입니다. 근데 자 이게 다 연결이 돼 있긴 해요. 사실 교회가 한 면에서는 자기의 신도들에게 힘을 주기 위해서 그래서 사실 그 신도들이 바로 이를 통해서 이 산업화의 역군으로 나가야죠. 영업직은 정말 이 방문 판매 특히 하는 사람들이나 다단계 사람들은 알다시피 이제 당시에 굉장히 사회적으로 별로 존중받지 못하는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보험 영업직도 그렇잖아요. 요새야 무슨 뭐 파이낸셜 플래너니 뭐니 굉장히 영어로 바꾸니까 있어 보이고 그렇게 뭐 있어빌리티가 넘치지만 그래봤자 보험 영업이죠. 사람들 그때는 뭔가 자신이 했던 갖고 있는 사회적인 존중받지 못함을 극복하기 위해서 자기 개발에 대한 책을 읽고 그걸 통해서 난 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죠. 100번 대시해서 99번 커트 당해도 한 번만 성공하면 된다고 하면서 99번의 쪽팔림을 이 자기 개발서 읽으면서 내적 치유를 한 겁니다. 이 대기업의 경우는 이제 이야기가 조금 달라지긴 해요. 그리고 사실 이 대기업이 개입하는 지점은 사실은 국가 정책상으로도 이제 자기 개발이 연결되는 시장과 다 함께 갑니다. 이걸 이제 특별히 좀 더 깊이 연구하신 분은 이제 서동현 선생님이고 그분이 쓴 자유의 자기 개발 의지로 나온 책이고 이건 자신의 사회학과 박사학위 논문입니다만 자. 이게 1970년대, 80년대에 유래했고 근데 여러분이 지금 알고 있는 자기 개발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1990년대 후반부터예요. 그리고 그것과 연결된 게 사실 이 지점일 텐데 여러분이 알고 있는 자기 개발서 이제 성공한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니 뭐 아니면 뭐 긍정의 힘이니 뭐 이런 모든 책들은 대체로 IMF를 기점으로 여러분 앞에 다가온 책입니다. 이건 이제 제가 말 안 해도 돼요. IMF도 뭐 모든 문제에서 한국의 모든 문제 또 IMF로 다 돌아가고 그렇잖아요. 예. 근데 어쨌든 우리나라의 기본 시스템을 완전히 바꿔버렸어요. 예. 이 1990년대 후반 이후에 우리나라의 상황은 이 국가 기반을 사실상 해체시키죠. 드디어 여러분이 다 아는 것처럼 이제 그 이전에라면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노동이든 주거든 교육이든 이전에도 물론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어 하나의 미션일지 모르지만 그 이후에는 사실상 이거에 대해서 개인이 이걸 위해서 이행해야 할 책임이 너무나 엄청납니다. 사실 생각해보세요. 70년대 80년대 일자리 없어서 힘듭니까? 아니잖아요. 중학교 나와도 일자리가 남아돕니다. 초등학교 나와도 가능한 시절 아닙니까? 주거관광도 마찬가지죠. 최근에 막 논란이 있어요. 언제 가장 비싸느냐. 사실은 1990년대 중반이 물가지수를 따지면 제일 비싼 주장도 있고. 근데 실질적으로 그때는 지금보다도 주거공간을 얻기가 쉬웠다는 건 분명합니다. 적어도 이 90년대 초중반까지는요. 근데 교육의 경우에서도 마찬가지죠. 사실 우리가 지금이야 뭐 학자금 융자를 받게 하지만 그때는요. 이전에는 어려우면 입주 과외라도 할 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저도 이제 92학번인데요. 저 때 과외 30만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절대 과외 안 했어요. 사실은 우리들 대부분은요. 과외까지 대학 들어오고 처음에는 노는 거 바빴잖아요. 과외는 무슨 과외입니까? 근데 지금은 어려운 거죠. 근데 어려운데 그럼 어떤 방식? 입주거의 방식이나 뭔가 장학금이나 다른 방식이 아니라 빌려줄게. 갚어. 죽어도 지금 돈 이만큼 빌려줄 테니까 사. 그러니까 결국 갚어. 일자리도 너 지금 그 회사 잘렸어? 자 그러면은 네가 실업수당 줄 테니까 한 달에 2번씩 네가 지금 구직 활동했다는 걸 보여와. 증거를 줘. 노력하니? 아니면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줄 때도 매칭 펀드. 너가 이만큼 돈을 내면 나도 이만큼 도와줄게. 네의 의지를 보여봐. 그래야 도와주지. 이 모두가 계속적으로 너가 하니? 너가 할 수 있니? 너가 할 의지가 있어? 너가 스스로 돕고 있니? 이 모두가 기본적으로 이 IMF 이후에 새로운 주체, 서동진 선생님이나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자기개발적 주체. 너가 너 스스로 돕자면 우리도 안 돕겠어. 니들이 가난한 건 니들이 의지가 없어서잖아. 증명해봐 너희들의 노력을, 너희들의 의지를 라고 새로운 시스템으로 바뀐단 말이죠. 그런데 이럴 때 이 대기업을 사실 대기업이 하나였던 그 문화를 만든단 말이에요. 예컨대 연세대학이 이제 그 저기 송도로 그 신입생들 보내버리고 나니 다른 학교도 막 그 카드를 막 중앙대나 이대나 카드를 들고 한때 훑어봤던 것처럼 다 그렇단 말이에요. 어떤 데서 하면 어떤 기업에서 삼성이면 다 따라한다 이런 것처럼 이 대기업이 하나의 문화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이 자기개발의 문화를. 그럼 어떤 문화를? 셀리던트, 셀러리맨인데 스튜던트. 그냥 시키면 하면 안 되고 스스로 자기주도적으로 공부하면서 더욱더 이 직능에 필요한 지식을, 기능을 체득해. 계속 노력해. 증명해봐. 그거를 한 달에 한 번, 1년에 2번씩 시험 범으로서 네가 증명하면 내가 너를 회사 자르지 않고 계속적으로 다니게 해줄게. 혹은 급여를 인상해줄게. 혹은 승진의 가능성을 가점을 줄게. 분위기가 이렇게 바뀐단 말이죠. 그리고 이 대기업의 이런 것은 국가 정책에도 마찬가지라는 것이고 이게 이미 그 90년대 전체 분위기상 바뀌고 있었습니다. IMF가 무조건 바꿨다고 하면 그건 오해예요. 이미 김영삼 정권 때부터 이 자기개발적인 어떤 그 자기 주도적인 측면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었고 정책적으로 그 틀을 바꾸다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IMF가 이걸 아주 쉽게 단박에 바꿀 수 있도록 도와준 거예요. 울고 싶을 때 뺨을 때려준 겁니다. 이거 바꿔야 하는데 어떻게 하나 고민하고 있을 때 이제 단박에 그냥 후드려 패니까 기뻐하는 마음으로 이제 때릴 때 한 거죠. 이게 너무 비아냥 같은데 어쨌든 바꾸려고 할 때 전체의 흐름을 마침 우리나라가 그렇게 한 게 아니라 미국의 영향을 받고 있는 고위 관료나 어떤 그 연구자들 모두가 그러한 관점으로 방향으로 쓸려 있는 상황이었고 IMF라는 걸 이제 강제적으로 할 수 있게 기회를 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자기개발에 대한 많은 책들도 이런 식이에요. 어떠한 맥락과 흐름이 있는데 제가 그 책을 여기 있는 10몇 권을 일일이 다 말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최근에 이제 이 책 개정 중보판을 쓸 때쯤 그래서 사실은 제가 하나 더 넣었었는데 넣지 못한 것까지 제가 볼 때 최근에 주목할 두 가지 흐름만 짚는 걸로 일단 맞고 대안까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이후에 여러분의 질문을 받도록 할게요. 자기개발의 여전히 기존의 흐름들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만 옛날보다는 약해졌어요. 요새 시크릿을 그렇게 즐겁게 막 자랑스럽게 보지 않습니다. 시크릿을 내놓고 보는 분위기는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 그걸 읽으면 굉장히 뭔가 내가 좀 지적으로 부족한 것 같은 느낌도 들고 내가 꿈꾸는 다락방을 읽으면 왠지 나 혼자 다락방에 박혀 있는 같은 느낌도 들고 그래서 히키코모리처럼 그래서 혼자 몰래 읽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 지금 그러면 여러분이 무슨 책을 볼까? 책 제목을 너무 제가 구체적으로 미안해서 그냥 이제 큰 제목을 이렇게 지금 최근의 것들은 에고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일단 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존의 게 제가 이제 그 자기개발적인 이야기 했을 때 뭐 윤리적 자기개발을 하면 된다. 뭐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 대표적이죠. 혹은 생각하는 된다. 신비적 자기개발 대표적인 게 시크릿이나 긍정의 힘. 혹은 이제 치유받으면 된다라는 어떤 심리적
자기계발 이런 것도 제가 이야기했어요. 근데 최근에는 바로 이 그 치유적인 자기계발과 윤리적인 자기계발이 결합된 방식으로 에고를 강화하는 방식이 있어요. 에고를 강화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 하나는 일본으로부터 온 아주 나쁜 말이 있습니다. 일본 만에서 보면 저에게 기합을 불어넣어주세요. 팍 때리면 쓰러진 놈 일어나서 감사합니다 외친단 말이에요. 기합을 불어넣어주기 위해서 굉장히 세게 뒤흔들어요. 네가 야약하구나. 넌 할 수 있어. 하면 독설을 불어넣는 분. 그럼 이렇게 독설을 하시는 어떤 아주머니도 계셨고 어떤 선생님도 계셨어요. 남자 선생님도 계시고 여자 선생님도 계시고 독설의 방식. 독설. 자, 왜 독설을 말합니까? 독설 통해서 연약한 나를 허물어버리고 새로운 나라 세우라는 거죠. 또 어떤 분들은 나는 모든 말 믿지 마. 너 스스로 세워야지. 라고 하는 어느 교수님이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대학을 그만두셨더라고요. 근데 이제 어떤 그 독립을 강조하신 분이에요. 그래 비슷한 이제 일본인 소설가의 책도 막 사람들이 읽고 그래요. 독립 믿지 마. 국가도 믿지 마. 너 스스로서. 자, 이런 책을 읽는 이유는 뭐냐면 스스로가 흔들리기 때문에 이 흔들릴 나를 다잡아줄 사람을 원하는 겁니다. 힐링 캠프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해군대식 캠프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독립을 할 때에도 너 이렇게 약하면 되겠어? 너는 너 스스로의 몫을 따라 움직여야지. 좋은 것 같은데? 굉장히 이제 몰아세우는 방식이란 말이에요. 밥을 혼자 먹는 거 그래서 사료를 먹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근데 자기도 이제 혼자 드신다는 어떤 분도 계셨는데 자본주의를 극복해야지. 그러니까 냉장고를 버려. 절대 당신도 냉장고를 안 버리시는 어느 분이 계신데 막 냉장고를 버리라 하더라고요. 일부러 그렇게 말한다는 것이죠. 그럼으로써 그냥 뒤흔드는 것. 근데 이 방식은 우리의 어떤 에고를 우리 안에 어떤 자기를 바라보는 그림을 강하게 보이는 방식입니다. 제가 오기 전에요. SNS에서 어떤 이미지를 나왔는데 고양이가 생각한 자기 이미지라고 되어 있는데 보니까 무슨 호랑이가 용맹하게 뛰어가는 모습인데 그게 이제 그 만화 속의 어떤 그 생각할 때 그 그림 같은 그 구름 그림 있고 밑에 보니까 조그만 고양이가 귀엽게 뛰어가면서 그런 상상하고 있더라고요. 바로 그런 이상화된 자아, 부풀림 방식, 이 에고를 만드는 방식으로 현실을 극복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게 좋을까요? 나쁠까요? 제가 이렇게 하면 당연히 이상한 거겠죠? 사실은요, 여러분, 그 자기 개발에 넘어서기 위한 좋은 해법 중 하나가요, 좋은 소설을 읽는 겁니다. 좋은 소설 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독일의 문화권에서 나온 빌딩스로만 교양 소설인데요. 이 교양 소설 이야기 잠깐만 할게요. 교양 소설은 어떤 겁니까? 그 한 청년이 세상 가운데 내던져졌을 때 그 세상과의 기란 관계 속에 자기를 만들어가는 과정을 보여준 겁니다. 내면의 그 형상이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빌딩이죠. 로만 소설이고. 그럼 그 결과 언제나 성공하지 않습니다. 그 젊은 베르테의 슬픔, 정확히는 젊은 베르터의 격렬한 아픔 뭐 그런 거지만 이 젊은 베르테의 슬픔 보시면 어떻게 됩니까? 예, 자살하죠. 샤롯데와의 사랑이 결렬이 된가 자살합니다. 그게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 베르테르 이펙트도 발생하죠. 그 어떤 분은 그게 너무 좋아서 자기가 만든 가게 이름을 그 롯데라고 지으죠. 얼마 전에 그 잠실 사우른 타워도 만들었는데 롯데 패배하기도 해요. 그 주인공들이. 독일인의 사랑이 어떻습니까? 그녀와의 사랑이 찾아질 때 어떻게 됩니까? 그냥 품습니다. 그 아픔을 딛고 성숙한 자아가 돼요. 에고가 아니라 자아가. 혹은 그 사이에 있는 것도 있습니다. 지와 사랑, 나르치스 훈트, 골드문트죠. 나르치스와 골드문트는 사실은 하나의 자아를 구성한 두 요소라고 보면 됩니다. 원래 헤르만 헤세는 그 음양, 양극화를 잘 보여주거든요. 나르치스는 이성을 대변합니다. 골드문트는 감정을 대변해요. 그래서 일본에서 번역할 때 그 지와 사랑의 번역이 우리도 그대로 베낀 거예요. 우리 항상 일본 거 베끼기를 좋아해요. 그래서 보면 골드문트는 돼지의 어머니를 드디어 목각상에 구현하는데 성공합니다. 뭔가 화합이 됩니다. 나르치스는요,
화합 안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골든부트가 죽어가면서 질문한 답을 못하고 침묵으로 소설이 끝납니다. 중간인 거예요. 사실 우리의 현실적인 자아는 세상, 눈앞에 있는 현실과 맞붙여서 깨지기도 하고 이기기도 하면서 성장합니다. 사랑을 해서 그 사랑이 무너지기도 하고 사랑을 통해서 성취하고 결혼하기도 하고 여러 그런 과정 속에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자기계발서들은 할 수 있어. 너의 자아를 만들어줄게. 근데 이것도 옛날처럼 힐링 토닥토닥 하는 방식이 아니라 잡아뜨린 다음에 자, 할 수 이렇게 새로운 방식으로 하고 있어요. 굉장히 강한 방식. 저는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가 학습법, 공부법. 뭐 최근에 이제 뭐 4시간 책이 다시 번역됐더라고요. 팀 페리스가 쓴 거. 근데 저는 그 팀 페리스 제가 이제 이 책에도 대한민국 자기계발 인덱에서도 4시간 잠깐 언급을 해요. 굉장히 중요한 책이고 아주 많은 걸 하면 책인데 저 때는 완전 대박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굳이 이제 한 책이 아니라 좀 그 어쨌든 좀 이건 다뤄봐야 한다. 제가 주목을 했어요. 주목을 했는데 최근에 다시 번역이 됐어요. 이유는 뭐냐? 이분이 기존에 쓴 책 그 책을 쓰고 나서 쓴 책이 주목받았기 때문입니다. 타이탄의 도구들. 타이탄의 도구들은 어떤 책입니까? 미국을 위시한 세계 강국의 성공한 사람들이 어떻게 성공했는지 그 성공의 비결을 팟캐스트를 통해서 이제 들려준 책이에요. 대담을 하면서 학습법의 대가가 된 거예요. 성공하기 위한 학습법의 대가.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이 낸 다른 책도 다시 새롭게 주목받기 시작합니다. 최근에도 우리나라에서 어떤 책 하나가 작년인가요? 재작년인가요? 학습법에 대한 책 하나가 나왔어요. 베스트셀러가 됐는데 거기에서 제가 이 뇌 가소성의 원리를 들고 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주목하죠. 제 이야기 좀 하기 전에 어쨌든 이 학습법의 책도 참 진구적인 건데 결국 학습법은 방법입니다. 방법을 주목한 이유는 그 학습의 대상을 잘 못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일단 여러분이 주식에 가장 관심 두잖아요. 그럼 갑자기 여러분은 6개월 동안 서울대가 아니라 하버드라도 수석 입학과 같은 열정으로 주식책을 20-30권 읽게 됩니다. 놀라운 열정, 놀라운 학습 능력. 물론 그래도 여러분 망합니다. 알다시피 우리나라의 그 대표적인 주식군들 모이는 주식 갤러리에 상주하는 주갤러들 가르치기만 했잖아요. 주식 빼고 다 잘하는 주갤러들.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죠. 그 결과 그들은 계속적으로 새로운 주식 테크닉, 주식 투자 방법을 열심히 배우려고 또 배우려고 합니다. 자, 방법에 대한 추구는 그 학습 자체가 잘 안 되기 때문에 하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영어 학습법 꾸준히 할 때마다 베스트셀러 됩니다. 영절하, 영어 공부 절대로 하지 마라. 대박이 났어요. 하지만 영절하에서 성공했다는 사람들 뭐 한두 명 있을지 모르겠어요. 저는 모릅니다. 뭐 있을 수 있어요. 뭐 한두 명, 두세 명. 하지만 여러분 그 책은 실패한 걸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참 좋은 분인데 그 영어 학습법에 대해서 또 그 뭐 PD 하시는 분 책 있어요. 전 그분 굉장히 좋아하는 편입니다. 하지만 좋아하는 건 좋아하는 거고 과연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 성공했을까? 그러니까 그 방법으로 그분은 성공했고 몇 명 또 성공할 겁니다. 저는 그 방법이 지금 거짓말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방법을 통해서 성공한 사람들 실제로 많지 않을 건데 그런 사람들이 읽을 거는 겁니다. 왜? 영어가 어려워서. 그래서 영어가 어려워서 영어 공부가 아니라 영어 공부법을 하는 겁니다. 영어 공부라는 게 영어 공부법을 공부하고 있어요. 이게 옛날에도 있었지만 최근에 특별히 새롭게 주목하는 방식인데요. 학습법 대부분은 여러분 도움 안 됩니다. 여러분 그 부모님 뭐 안 되면 부모님 원망해야 돼요. 사실은. 뭐 공부법 한다고 공부 잘 되는 것도 아니고요. 저희 어머님이 선생님이세요. 초등학교 선생님이 은퇴하셨는데 정년 퇴임하셨는데 어머니가 내린 결론이 있어요. 그 수재라는 거 한 반에 한 명 있을까 하더라. 평생 동안 하시던 어머니에게 소박한 말씀이에요. 어머님들은 항상 내 아이는 영재라고 믿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원래는 영재 확률을 이제 그 5%를 잡는데 어머니는 하도 요구하셔가지고 20%가 늘려잡았잖아요. 그래서 영재 교육기관에 보내려고. 참 무리수죠. 영재 교육기관의 애들이 그래요. 애들이 불쌍하대요. 자, 그런데 그 말을 한 게 아니라 근데 거기서도 이제 자 이런 책들에서 대부분 제가 납득할 수 없는 이야기 너무 많이 하는데 이 내가 써서 이야기만 하나 좀 언급하도록 할게요. 제가 길게 안 하려는데 많은 분들이
이거 굉장히 좋아 보이나 봐요. 뭐 브레인 플라스틱 자 이게 말이에요. 플라스틱은 이제 뭐 열을 가하면 막 모양이 막 변하잖아요. 쉽게 유연에 변하잖아요. 그런 속성이에요. 그래서 유연성이라고도 번역하기도 하고 가소성이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번역하는데 보통 요새는 있어 보려고 가소성 번역합니다. 제가 장난감인데 일본 번역을 베꼈을 거예요. 뇌의 가소성을 또 사람들이 이제 어떤 식으로 이해하냐면 그냥 특정 측이 아니라 이제 자기 개발하는 사람들이 우리는 나이가 들어서 공부해도 천재가 될 수 있다. 뇌는 무한한 성장을 20대 이후에 유일하게 성장할 수 있는 건 뇌밖에 없으며 80대가 돼도 뇌는 계속 성장한다. 그게 아니고요. 이미 20대 이후부터 뇌는 세포 수는 급격히 줄어듭니다. 그런데 뇌의 그 배선은 계속적으로 변해요. 시냅스는 계속적으로 뉴런 연기는 시냅스는 계속적으로 보통 뉴런과 뉴런 연기되는 시냅스가 뉴런 하나에 한 1,500개 정도의 시냅스가 연기된다고 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흔히 말하는 머리가 좋다는 사람들은 하나를 들면 열이 나잖아요. 실제로 훨씬 더 시냅스가 훨씬 복잡하게 연결됐네. 그래서 딱 볼 때 더 많은 생각도 할 수 있어요. 물론 어느 정도 후천적으로 이제 확장은 시킬 수 있다고 하지만 제가 하려니 그게 아니라 그래서 이걸 뇌의 가소성을 천재가 되는 원리로 보는 말들을 하는데 그게 아니지요. 이런 뇌의 가소성은 뭐 기능적 가소성과 구조적 가소성인데 그냥 간단히 이래요. 여러분 여러분 이제 사고가 났어요. 뇌가 오른쪽 뇌가 좀 굉장히 손상이 됐어요. 그러면요 좀 시간이 지나면 한 6개월이나 1년 지나면 이 반쪽 뇌가 이 뇌의 기능을 담당합니다. 뇌가 굉장히 유연성이 있어서 그걸 해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 뇌 가소성을 잘 모르는 사람들인데 뇌 가소성 이게 잘못 이해한 사람인데 무조건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평생 또 열심히 공부했어요. 정말 저 엄청나게 공부했는데 나이가 40대가 되어서 SNS의 세계에 눈이 뜨였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6개월 만에 여러분의 뇌는 그냥 두부가 됩니다. 뇌 가소성의 원리는 그런 거예요. 그냥 뇌 가소성은 이제까지 훈련했어도 조금만 잘못 쓰면 금방 나빠질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특히 우리는 지금 다들 대부분 이제 그렇잖아요. 여러분 다 스마트폰을 갖고 있잖아요. 무슨 의미입니까? 지금 여러분의 뇌가 스마트하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폰이 스마트하면 이제 우리는 아니에요. 스투피드예요. 뇌한테 핸드폰한테 이 핸드폰에게 기억력을 위시한 많은 기능을 다 외주로 줘버렸잖아요. 제가 이제 좀 원래 계산 능력이 꽤 좋은 편이었거든요. 저희 아버지가 원래 또 물리학 선생님이고 굉장히 계산인데 근데 뭐 나이가 들은 것도 있지만 정말 핸드폰에 있는 그 계산기가 너무 좋더라고요. 옛날에는 딱 들으면 수가 머릿속에 계산이 되는데 이제는 절대 안 됩니다. 계산기를 꺼내야겠다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뇌 가소성의 원리 이슈에서 많은 여러 가지 이론의 뜻때문에 자기개발 작가들은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동기부여를 하려고 해요. 그런데 많은 경우 여러분 그거는 우리의 기대와 달리 혹은 자기개발 사상가들의 기대와 달리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된 게 아닙니다. 만시간의 법칙 얼마나 사람들이 좋아합니까? 원래 만시간 법칙 1970년대부터 시작된 연구인데 이제 알다시피 여러분 아웃라이어의 책에 한 군도 아니야. 한 챕터에 있는 이야기가 사람들이 막 열광했잖아요. 전 이미 20년 전에 봤던 건데 갑자기 이렇게 열광을 보니까 이분도 말콤도 그렇게 아주 오버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쓰는 방식이 기괴해요. 그리고 우리나라 자기개발 강사들 막 이상하게 써먹어요. 뭐든지 만시간이면 된다. 일단 여러분 처음에 원래 이거 맨 처음 연구할 때는 체스에서 시작을 했는데 중요한 건 뭐 그런 게 아니라 이거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분야 재능 있는 사람이 만시간 법칙을 해야 하는 거다. 그 분야 재능 있는 사람이 두 번째 몰입이 만시간이다. 김연아 같은 사람이 하루에 3시간씩 몰입을 할 때 3년이면 1000일이 넘잖아요. 그러니까 10년이면 거의 이제 3000일 정도 되니까 3000 몇 배 되죠. 하루에 3시간씩 하면 10,000시간이 돼요. 보통 그 몰입을 일반적인 운동선수들이 하루에 3시간, 4시간 이상 하기 어려워요. 그 김연아 이분의
그 운동 프로그램 보시면 알겠지만 실제 그 피겨 스트레칭 연습하는 건 3-4시간밖에 안 돼요. 근데 그 이전과 이후 시간이 굉장히 깁니다. 스트레칭부터 이후에 마사지까지. 다른 선수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10,000시간만 모든 열심히 될 것 같죠? 안 됩니다. 자, 제가요. 역도를 하루에 3시간씩 10년을 한다고 해서 제가 장민환 선수를 이길까요? 장민환 선수가 또 심지어 무슨 바라봄의 법칙을 날마다 뭐 상관하고 이야기했다 하더라고요. 아, 그러면 다른 금메달 못단 역도 선수들은 바라봄의 법칙을 안 했을 것 같아요. 다 해도 그냥 재능을 못 이깁니다. 어쨌든 만시의 법칙 사람들이 오해하는데 재능인 사람이 몰입하는 거 이 두 가지를 빠지면 안 돼요. 근데 우리는 이러면 되는 뭔가 불편하잖아. 아니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요. 간단해요. 재능 없는 사람이 재능 있는 사람과 싸우면 지는 겁니다. 뭐 옛날 이현세가 아니죠. 누구죠? 우리 그 만화 한 분이 천재들이 다 떠나갔다 하더라는데 그게 아니라 자기의 재능을 더 뛰어난 재능과 비교해서 그럴 뿐이지 재능이 없으면 아예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단지 재능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이기고 지는 게 드러날 뿐이죠. 자, 그 이야기는 길게 할 건 아니고요. 어쨌든 내 과소성을 가지고 최근에 이제 그 학습법 하는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속지 마세요. 내 가소성이 무조건 천재되는 원리도 아니고 내 가소성의 원리는 칼의 양날 같은 것이면 나이가 들어도 계속 더 성장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뇌를 계속적으로 배선을 바꿨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건 가능해요. 굉장히 천재인데 집안을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 일하느라 공부를 안 했던 분, 못했던 분이 나이 들어 살는데 성공할 수 있어요. 뇌 가소성의 원리는 그때 적용되긴 해요. 일본의 유명한 한학자인데 농사를 평생 지으셨어요. 근데 사모님이 일은 넘어선가 돌아가시고 이제 농사도 더 이상 짓기도 힘들고 적적하고 하니까 하고 싶었다 한학에 손을 댔어요. 그로부터 20년 후에 일본을 대표한 한학자가 됐죠. 이런 이야기. 근데 이런 그러면 와 나도 할 수 있어. 아니 그게 아니고 원래 다 공부를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못한 사람에게 적용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뇌 가소성의 원리를 오해하면 천재되는 원리 이런 거 절대 아닙니다. 뇌가 그만큼 유연한 나머지 여러분이 지금부터 책 안 읽으면 핸드폰만 들여다보면 바로 바보가 되고 뇌가 굉장히 순수해진다라는 그걸 아셔야 돼요. 오히려 뇌 가소성은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까지 뇌를 훈련시켰어도 지금 여러분 안 쓰면 뇌는 신속히 적응합니다. 신속히. 뇌 가소성의 원리는 그런 거예요. 뭐 어쨌든 자 뭐 이런 책들 저런 책들이 있는데 최근에 이제 어쨌든 에고나 학습법 통해서 제가 봤던 여러 가지 중에 저는 이제 이런 생각들을 했어요. 인문학이 아니 그 자기 개발이 옛날보다 뭔가 좀 메타적인 걸 보려는 건 있어요. 뭔가 어쨌든 에고잖아요. 뭔가 하는 에고 할 수 있는 그리고 뭔가 할 수 있는 방법 이런 맥락이기 때문에 사실은 인문학적 자기 개발도 같이 유행했을 거예요. 지금 이게 이제 궤를 같이 하고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에는요. 아마도 지금 이 인문학 한동안 인문학적 자기 개발이 열풍 갈 거고 아마도 이제 이후에는 일종의 종교적 맥락의 자기 개발이 더욱 심화될 거라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이거는 미래를 보려는 이야기가 아니라 아마 이런 식으로 흐름은 갈 거라는 이야기뿐이에요. 경영학도 참고하면 경영학도 인문학적인 흐름이 같잖아요. 지금 영어권에서는 이미 이제 그 종교적 차원, 기업을 하나의 영적인 관점에서 보는 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기독교거나 그런 책이 아니에요. 우리나라에서 출판사들이 그건 번역할까 해서 저한테 막 묻기도 하더라고요. 예. 기업을 영성의 차원에서 본 책 이런 거 번역하면 어떻게 했느냐. 왜 저한테 물었냐면 제가 워낙 영성에 관심이 있어서 저한테 물었어요. 근데 아직은 카드를 만지고 있어요. 근데 분명히 우리나라도 미국 열풍 따라갑니다. 어차피 우리 미국을 사랑하니까 사랑하면 또 닮아지고 싶잖아요. 예. 근데 뭐 이거는 게 아니라 자 이제 현재 이 상황만 놓고 보겠습니다. 저는 이 상황에서 지금 자기 개발에 대해서 하지 말라고 하기보다 저는 오히려 이것이 지향 그것을 뒤집어 엎을 수 있는 대안을 보아야 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가 길게 하지 않겠습니다. 이건 이 대한민국 자기개발 연대기 뒷부분에서 또 말한 거와 관련된 건데요. 에고 대신에 건강한 자아, 이 자아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제 그 교양 소설에 보여주는 것처럼 현실과 직면한 자아예요. 나의 현실은 말단 상황인데 내 마음은 CEO 이런 병든 에고 말고 그냥 오늘도 필요한 나의 현실을 인정하는 그냥 거기서 갈 수 있는 그 건강한 자아. 근데 이런 건강한 자아를 하려면 나에 대한 과도한 집착을 멀리할 수 있어야 돼요. 과도한 집착.
최근에 저도 이제 공부법에 대한 책을 저도 썼어요. 물론 이와 같은 유형의 공부법 관련 없습니다. 오히려 이런 것에 가깝죠. 에고를 비우는. 근데 이런 순수한 그 공부는 나에 대한 집착을 버려야 하거든요. 전통적인 공부는 몸을 수련하는 거예요. 몸을. 내 몸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는 내 자신이 아름다운 거 아닌가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있잖아요. 그 막 러닝머신 열심히 뛰다가 핸드폰 탁탁탁 찍으면서 열심히 뛰는 나 자신을 사랑스러워서 이거 그 인스타로 딱 올리는 거. 그 땀방울을 사랑하는 것. 이런 모습이면 안 되죠. 그냥 지금 내 몸무게를 어떻고 저의 경우도 이제 저의 뱃살을 이제 주목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냥 뱃살을, 나의 체중을, 나의 현실을, 나의 비련 체력을 여기서부터 내가 오늘 얼마만큼 할 수 있을 것인가? 과연 나는 그 2달 뒤에 하프마라톤 뛸 수 있을 것인가? 와이프 그럽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전 저희 와이프의 이런 냉철함을 사랑합니다. 어쨌든 이러한 현실을 직면하는 건데 사실 이러한 현실을 직면하려면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건데 학습법이 아니라 학습을 더 정확히는 습, 익히는 것. 학은 머리에 지식을 얻지만 습은 몸으로 반복해서 수행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스키를 탈 때 스키 강습 맨 처음 쉽잖아요. 뭐 그 스키 타고 옆으로 타박타박하고 한 뭐 자빠져도 보고 다 시키잖아요. 한 30분 다 끝나요. 그다음 뭐 합니까? 내려가야죠. 내려간다고 해서 다 됩니까? 아니잖아요. 저는 스키 태어날 때 그 태어난 처음으로 스키할 때 저는 뭣도 모르고 전 스피드를 사랑하는 질주 본능이 있거든요. 일직선으로 내려가 버렸어요. 스키 강사 때 죽도록 혼났습니다. 그때 11홀이었어요. 천만 다행했어요. 예. 근데 중요한 건 그래 알고 나니 이후에 배운 것을 그 하루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었더라고요. 예. 그래서 너무 재미가 없어졌어요. 습 이게 지금 뭡니까? 깃털이잖아요. 이게 이제 백주 대낮에 그 어린 새가 그냥 바닥에서 나는 모습을 보면서 저렇게 익히는구나, 저렇게 그냥 그 날개 힘을 주기 위해서 노력하는구나 하면서 이제 익히습을 한자를 고대 만드는 거죠. 근데 바로 이 몸으로 반복해서 하는 거. 근데 그러려면 내가 하는 모습이 예쁜가? 내가 좀 섹시하게 파닥거리고 있나? 나의 파닥이는 각도가 어떻지?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내가 나의 에고에 대한 집착이 있으면 그렇게 안 돼요. 그리고 반대로 순수하게 나의 몸을 수련하면 에고에 대한 집착은 사라지죠.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 인스타그램이나 그 페이스북 같은 SNS 통해 자기를 드러냅니다. 내가 오늘 무엇을 먹었느냐를 자랑하죠. 물론 이제 거기에 절대 내가 오늘 그 라면 먹은 것을 과시하지 않고 대부분 이제 그 어디 호텔에 가거나 어디가 좋은 데 가서 먹은 거 올리지 않아요. 보통 그러면 이제 1년에 이제 한 2-5번만 올리게 되는데 사실 이 같은 방식은 간헐적인 것, 반짝이는 것, 좋은 것, 남이 볼 때 박수 쳐줄 것, 좋아요 막 눌러주는 그것이죠. 근데 진짜 대부분 우리가 하는 공부, 그것이 외국어를 공부하는 것이건 아니면 우리가 그 어떤 무술을 배우는 것이건 아니면 우리가 악기를 다루는 것이건 재미없고 지루한 걸 반복하잖아요. 그 순간은 내가 나에 대한 집착이 사라집니다. 남의 책을 소개하는 건 참 저도 안타까운 얘기가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그래도 참 좋은 책이니까 집중과 영혼이라는 책이 있어요. 작년에 출간된 책입니다. 1070쪽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이 책을 다 읽지 않을 것에 장담할 수 있어요. 이 책을 지금 이제 오늘 가셔서 사시면 아마 올 연말에 또 이제 그 책을 읽으면서 참 올해는 참 이 책 사서 가성비가 참 좋다고 생각하게 될 거예요. 예. 1년 내내 읽게 될 테니까. 여기서 이제 집중하면은 내가 어떤 것을 배우고 있어 그것에 집중하는 만큼 내가 나 자신에 대한 집착을 또 멀어진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굉장히 정확한 이야기입니다. 책은 좀 어려워도 혹시 제 책과 함께 봐주신다면 이 책도 봐주셔도 좋습니다. 제가 공부법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때 저한테서 제가 선생님으로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분입니다. 김명민 선생님은. 그리고 여러분 중에 가끔씩 그분을 좀 우습게 생각하지만 도울 김영욱도 제가 공부법에 관한 굉장히 존중합니다. 어쨌든 뭐 그건 할 이야기는 아닌데 이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결국 핵심은 몸을 통한 수련. 이건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연애를 하건 회사에서 일을 하건 학생으로서 공부를 하건 집에서 하다 보니 저처럼 이제 그 집안에 있을 때 가사를 분담하기 위해서 그거라도 해야 하면서 그거라도 하나로 보통 이제 그 진공청소기 돌리거나 접시를 닦을 때 그 하나에 바로 여러분이 집중할 때 에고는 사라지는 겁니다. 많은 남자분들이 이제 그 아내분들이 이제 일을 하라고 가사 분담 차원에서 이걸 도와주는 게 아니야. 너 정확하게 너의 일이야라고 줄 때 많은 경우 이제 헐렁뚱땅하고 놔둔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그렇게 하면은 사실은 좋은 수련의 기회가 사라집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이 그릇을 깨끗하게 닦아서 정말 여기 너무나 반짝여서 여기서 파리가 미끄러질 만큼 반짝반짝 닦아 수 있을까? 이렇게 정말 여러분이 집중한 순간 여러분의 에고는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건강한 자아가 형성되죠. 그러한 접시를 닦으려 할 때 안 되는 여러분 현실 앞에서 저하지를 하고, 사실은 여러분 앞에 주어지는 일상에 정말 몸으로 충실하면 그게 바로 이 부분 극복할 수 있어요. 그리고 자, 이렇게 하면요, 자기 개발이 이걸 말한 이유는 힘든 현실에서 살아남기 위한 방법으로 내는 건데, 제가 생각할 때 자기 개발서 읽지 않아도 이 험한 세상에 살아남기 첫 단계는 디딜 수 있다 생각해요. 물론 전 첫 단계가 끝난다 생각하지 않아요. 그 이야기를 하고 저 마치겠습니다. 지금 공부를 이야기했어요. 이 공부, 그것이 무엇이 됐건. 근데 저는 이거를 함께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다른 것보다 공부의 가장 기본은 독서니까 이 독서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에 그러니까 모든 공부는 혼자 하면 어떻게 됩니까? 무협지식으로 하면 주와 인마에 빠집니다. 혼자 하면 반드시 함정에 빠지게 돼요. 이게 반드시 함께 해야만 합니다. 저는 근데 이 이야기를 독서 이제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이제 독서에만 한정하겠다는 거예요. 시간이 부족하니까 여러분 또 질문도 받아야 하고, 제가 길어지면 여러분 졸리고 하니까. 자, 여러분 그 공부의 기본은 독서예요. 공부는 기본적으로 이제 스승이 필요한데, 이 독서는 위대한 스승을 만나는 가장 좋은 방법이죠. 사숙. 그 스승이 내 곁에서도 내 마음속에 은밀히 모시는 사숙의 방법이 책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논어를 통해 공자를 만나게 되고, 복음서를 통해 예수를 만나게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이 도덕경을 통해서 이 노자를 만나게 되는 식으로 어떤 스승을 사숙하게 되죠. 은밀하게 모시고 개인 교습을 받게 되죠. 근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독서. 혼자서 혼자 공부를 하고 세상 가운데 고수가 되어 나타난다? 그런 거 없습니다. 전에 어느 분이 노자에 대한 책을 썼어요. 김용을 비판하고. 근데 도가도 비상도에서 이 도가 동사일 수도 있다는 걸 모르고 용감하게 책을 쓴 거 놀라운 얘기예요. 이게 명사일 뿐 아니라 동사일 수도 있어요. 전혀 기본적인 것도 모르고 혼자 공부해서 주와 인마에 빠진 겁니다. 열심히 했을 거라고 믿어 의심하지 않습니다. 책을 쓰려면 얼마나 많은 시간이 되겠습니까? 그죠? 일반적인 단행과 250페이지라면 한쪽당 온고지 4매라고 칠 때 거의 온고지 1000매 혹은 못해도 한 800매 써야 일반 단행본 하나 쓸 수 있습니다. 그 정도 쓰려면 얼마나 많은 시간이 들어야 합니까? 200자 온고지 800매에서 1000매 쓰려면. 근데 이게 자기 안에 폐쇄로에 갇혀버린 거예요. 그 결과 검증을 받지 못한 것이죠. 그 결과 문제가 되는 책이 나오는 겁니다. 독서도 그래서 이 독서를 이제 이게 독서가 정말 이제 자기를 수련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공부의 기본일 터인데, 혼자 공부하는 것, 뭐 혼자 일단 시장 혼자 읽죠, 그렇죠? 그렇지만 그걸로 끝나면 매우 위험해집니다. 특히 위대한 경전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 경전이 있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해석의 역사가 있는 이런 거 무시하고 혼자 깨달았어요. 그걸 들고 나타납니다. 마치 모세가 돌판 들고 오듯이. 돌판은 매우 쳐야 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존중해야 돼요. 기존의 해석의 전통을 존중해야 합니다. 왜 대학이 있고 대학원이 있습니까? 다 그걸 연구한 사람들이 그 연구한 전통을 축적한 기관인 것이죠. 이 연대 함께하는 것, 저는 그 공부하는 모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대학원 가는 것도 좋겠지만 제가 지금 말하는 것보다도 함께 공부하는 것이 정말로 이 강한 에고와 어떤 학습법 중에서 이 자기 개발 요구하는 험한 시대에 살아남으로 말하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더 쉽게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셀프헬프 대신에 서로 돕는 이 영어 강사인 제 후배가 어색한 조지만 하고 했지만 저는 알 바 없습니다. 제가 미국인은 아니기 때문에 저는 한국인이어서 그냥 대충 이체다 해보라고 해서 서로 돕는 걸 이야기하는데, 혼자 공부하는 게 아니고 같이 공부한다 생각하고 그 같이 공부하는 방식이 이 험한 사회를 사회적 국가적인 기반이 무너진 사회를 살아남을 수 있게 해준다 보는데, 자 이제 독서 모임 가지고 이야기 좀 해볼게요. 우리는 말이에요. 변화를 특히 독서를 왜 하냐면요.
지식 없겠다고 하죠. 그죠? 지식. 근데 실제적으로 그 독서가 주는 중요한 힘은 뭐냐면요. 정체성을 바꾸는 겁니다. 최근에 이제 그 많은 연구자들, 폴 리케를 위시한 많은 사람들은 정체성의 핵심은 이야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 정체성을 자기의 정체성 드러내는 방식이 뭡니까? 뭐 이런 것이겠죠. MBTI, 뭐 나는 INTJ야, 너는 뭐니? ENTP니? 뭐 이런다거나, 너 별자리 뭐야? 야, 너 정갈자리지?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애니어그램 몇 번 유형이세요? 날개는요? 뭐 이런다거나, 뭐 그런 식 있잖아요. 많거란 말이에요. 여러 가지 이제 유형론들. 그건 자기를 드러내는 진짜 방식이 아니에요. 아니 그 설명서 있는 방식을 어떻게 우리를 설명합니까? 우리 복잡한 존재를 눈도 다 다른데 눈 입자도 다른데 어떻게 우리가 같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그 몇 가지 유형을 다 나눠요? 다 나눌 수가 없습니다. 진짜 우리 드러내는 방식은 이야기입니다. 안녕 반가워 나는 말이야 하면서 이제 나의 과거부터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만나서 사랑할 때부터 이야기 엮어내는 거예요. 이제 나란 존재가 어떻게 태어나겠는지 내가 속도 위반해야 되는 그런 과정부터 출줄줄줄 읊으면서 나라는 존재 삶을 알게 되는 거예요. 내 삶 정체성이 바뀌잖아요. 그럼 그때 어떻게 되냐? 그 다른 이야기 또 하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기독교인 됐어요. 그러면 교회에 가서 간증이라는 걸 하게 돼요. 최근에도 이제 어떤 분이 간증이라는 걸 해서 좀 문제가 됐잖아요. 자기 용서받았다 막 간증하고 했었는데 용서는 아무나 하나 근데 어쨌든 간증을 하면 왜? 자기가 볼 때 달라진 거야. 그럼 달라지면 뭘 해야 합니까? 달라진 나를 말을 해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달라졌는지 지금 달라진 나는 누구인지를 들려줍니다. 내 이야기를. 책을 읽는 이유는요. 제가 볼 때 나의 내면을 바꾸기 위함입니다. 좋은 책을 읽는 이유는 나의 내면을 더 좋은 이야기로 바꾸기 위함입니다. 보통 위대한 경전을 읽는 이유는 위대한 경전 안에는 위대한 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게 예컨대 종교도 있겠지만 종교 기독교면 하나님 나라가 있겠습니다만 예를 들면 사회주의라면 사회주의 유토피아까지 가는 공산당 선언에서 아주 간략하게 있는 어떤 사회주의로 나아가는 사회주의 유토피아로 나아가는 큰 이야기가 있습니다. 혁명의 서사가 있습니다. 그럼 서사 속에서 나를 혁명의 주체로 봉기의 주체로 나를 세운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오늘 혁명함으로써 이 희생이 되더라도 순교자가 되더라도 그걸 감수하는 거죠. 종교도 마찬가지고 다른 사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큰 그림 속에 나를 둘 수 있고 그 큰 그림 속에 이 세상을 새롭게 이해할 수 있다면 그건 나를 바꾸게 되는 겁니다. 위대한 지도자는 사람에게 새로운 이야기를 주어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좋은 책을 읽는 이유는 어쨌든 바로 그런 이야기를 좋은 이야기를 통해서 좋은 정체성을 갖게 해줍니다. 좋은 책을 읽는 이유, 책을 읽는 이유가 여기 있다는 거죠. 나를 바뀌어야 돼. 내가 바뀌면 분명히 사람이 바뀝니다. 그리고 그런 바뀐 사람들이 있으면 공동체가, 마을이, 도시가, 국가가 바뀝니다. 19세기에 그룬트비 목사가 덴마크라는 이 아무것도 없는 나라를 어떻게 바꿉니까? 폴리오이 스콜레. 이게 그 평생 교육에 기반이 되는 시민 교육 기관을 만들었어요. 정말 지금도 그냥 그 오연호 씨가 이제 그 우리나라에 들어왔다 하더라고요. 중요한 건 이런 식의 것을 통해서 뭐 합니까? 그냥 학교를 넘어서서 계속 같이 모여서 공부하게 했단 말이에요. 공부를 계속하는, 같이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같은 이야기를 공유합니다. 같은 이야기를 공유하기 때문에 그 같은 이야기를 따라 그 나라를 바꾸려고 합니다. 그래서 덴마크가 복지 강국이 된 거죠. 거기 드래곤이 나와서 불을 뿜어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좀 뭔가 낯선 진짜 현실에 있는 나라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물론 지루한 천국입니다만 뭐 다 비슷해요. 그 안에 시민교육기관의 영향이 그 인근 분열이 다 확산됐어요. 스웨덴도 그렇고 뭐 핀란드도 다 많아요. 다 비슷하게 다 모여서 공부하는, 그러니까 학교를 졸업하면 공부 땡 이게 아니라 마을 단위로 막 시민들이 모여서 이것저것 공부하는 모임이 많다는 거죠. 바뀌었냐? 바뀌었습니다. 북유럽이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북유럽이 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영화 변호를 보셨죠? 변호를 보면 이제 임시완이 미생에서 모험하면 하나도 미생 같지 않은 굉장히 원래의 준서 모습을 보여주지만 여기서 이제 바로 이제 그 국정원에 끌려가 거기 안기부죠. 거기서는 안기부에 끌려서 고문당하고 그냥 그 정신줄 놓은 모습 나오죠. 근데 그걸 이제 그 변호할 때는 하잖아요. 아니 그 좋은 책을 읽자고 한 모임에서 좀 책 좀 읽었기로 써니? 라고 할 때 좋은 책을 읽는 모임은 양서조합이라고 실제로 있던 곳입니다.
부산에 보면 헌책방 골목이 있어요. 거기에 있는 큰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에 왔던 그 서울에서 대학 다니다 왔던 친구가 주도해서 만든 모임이에요. 거기 진짜 그 영화에 나온 것처럼 좌파 책을 읽는 게 아니라 그냥 시민으로서 의식 고치는 책들 읽었어요. 근데 이 모임이 부마 항쟁에 영향을 준 근원 중 하나가 됩니다. 당시 이 부산의 양소조합 구성원 중에 3분의 1이 끌려갔어요. 양소조합만은 아니지만 양소조합은 명백히 그러한 부마 항쟁의 근간 중 하나입니다. 근데 여러분 조사해 보시면 알겠지만 역사 하는 사람도 많이 말 안 합니다. 오랫동안 잊혀진 근원이에요. 그리고 광주 민주항쟁에는 들풀야학이 있습니다. 혼자 공부할 때 그건 정말 생각에서만 맴돌고 끝날 수 있었을 텐데 같이 모여서 입을 열어 나눌 때 그게 우리 실존을 우리의 몸까지 바꿔버리는 거예요. 존재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을 함으로써 이야기를 하게 만들기 때문에 내가 이 책을 읽고 열린 눈으로 나에 대해서 새롭게 이야기할 때 책의 이야기를 통해서 나의 이야기를 하게 될 때 내가 바뀌고 우리가 공유하는 거대한 이야기가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지금 많은 협동조합 합니다. 그걸 통해서 뭔가 바꾸려고 합니다. 근데 망하죠. 왜입니까? 내면이 안 바뀌기 때문이에요. 뭔가 서로가 희생을 하고 양보할 부분이 있는데 안 바뀝니다. 내면이 안 바뀐 상태에서 좋은 시스템만 가져오고 좋은 장치만 가져오려 합니다. 사실은 공유하는 이야기가 필요했어요. 근데 그 이야기 속에서는 자기가 있는 자리가 어딘지를 알고 그걸 위해서 그 자리에 내가 서기 위해서 치러야 할 대가가 뭔지까지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변화가 되는데 실제로는 이러한 애고를 가지고서 어떤 트렌디한 상품을 소비하는 협동조합이든 뭐든 간에 어떤 트렌디하게 그걸 받아들이는 데서 오는 만족감 때문에 실제 어려움 앞에서 좌절하는 것이죠. 저는 만약 정말 협동조합이나 어떤 그런 유형의 뭔가 같이 한다면 저는 하려 한다면 먼저 같이 1년, 2년 좀 긴 시간 놓고 같이 공부하면서 시간을 같이 가져야 한다 생각을 해요. 바로 마음 맞았다고 해서 곧바로 그 운동을 시작하는 것보다는. 그래서 제가 이제 어쨌든 그 책에서도 그 공부와 연대를 다시금 여러분한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한 책을 도움이 될 만한 책들 읽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사실 대한민국 자기개발 연대기를 통해 제가 뭐 비판적인 서평을 썼지만 정말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러한 책을 필요로 한 상황이 되었다는 걸 내가 안다. 하지만 그 책으로는 적절한 해법이 안 되고 오히려 더 문제가 더 커질 수 있다. 그렇다면 무엇이 필요하겠는가? 더 좋은 책을 함께 읽자는 이야기는 사실 제가 하려 했습니다. 공부와 연대가 중요하지만 그 중에서도 실은 정말 그걸 함께하는 독서 모임이 정말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제가 하고 싶었어요. 그걸 이제 제가 이제 그 직접적으로 아주 강력하게 말하지는 않았었는데 왜냐면 또 별도로 또 팔아먹으려고 또 책을 쓰려고 했어요. 예. 제가 가진 그런 마음을 여러분이 읽어주실 수 있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예, 뭐 혹시 질문 있으시면 뭐 가차없이 저에게. 내일 가셔서 얘기하니까요. 네. 우리가 군대가 가는 나이가 그때 네. 군대를 하지 않으면 피 끓는 그걸 좀 나라가 좀 뒤집어지니까 좀 죽이는 방향이다 이런 걸 좀 들었거든요. 그 나이 때가. 근데 선생님 말씀은 이제 저희 우리 손자들은 몇 세 정도의 군대를 좀 보내는? 군대는 안 가는 게 제일 좋은 거죠. 여기 있는 모든 남성들 보세요. 군대 너무 좋아서 학 이런 거 있나요? 있을 수 있어요. 세상에는 다양한 취향이 있으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군대를 안 가야죠. 안 가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 가소성을 생각하면 20세 이후에 내려간다니까 그 어느 정도 그 공부하는 것도 아깝고 그 청춘도 아깝고 하니까 몇 세 정도에 좀 보내면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아니 그냥 그 군대를 안 가는 게 제일 좋고요. 예. 가야 저는 그거에 대해서 우리들 그렇잖아요. 많은 여성분들 그렇잖아요. 남자들 군대 가고 가서는 너무 나쁘다, 그렇죠? 네. 불만 많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남녀가 모두 힘을 합쳐서 이분의 문제를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가산점 줄 수 있는 사악한 시스템이 모병제에서 문제제기 한다. 아니 지금 문제제기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모병제 저는 사실 모병제 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모병제 쓰고 그러다가 모병제 하면은 사실 가능성만 가지 않느냐. 저는 생각 좀 다릅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모병제인 대신에 그렇게 해서라도
그들은 대학을 갈 수 있어요. 저는 모병제 할 때 천물진 재원 투자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뭐 그런 이야기 넘어가고 저는 군대를 매우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공부한 것이 아까우니까 예. 아니, 나이는 제가 말씀드린 사안 아니고요. 그 얘기 제가 왜 여쭤봤냐면요. 예. 지금 헌법재판소 앞에 근데 제가 그거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사안은 아닌 것 같아요. 애초에 제가 군대 보는 것 자체 반대로 뭐 나이 적절하면 제가 지금 제 생각에서는 꼭 여쭤봐야 할 게 뭐냐면 엄마들이 걱정하고 있는 아니 제가 그런 어머님들의 그런 부분은 저희가 별로 관심이 솔직히 없어요. 왜냐면 어머님들의 그 욕심을 버린다가 제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죄송한데 그건 그 질문 제가 답을 안 하고 싶어요. 죄송합니다. 우리 어머님들이 아이들에 대한 욕심을 보이셔야 합니다. 애고를. 왜냐면 아이는 아이죠. 어머니가 아니거든요. 이게 제 생각입니다. 그러면 죄송합니다. 투표 나이를 줄이자는 건 어떻게 생각해요? 저는 완전 지지합니다. 어. 고등학교 1학년도가 내려갑니다. 애들의 성적 결정권, 이제 정치 자기 결정권 다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성적 자기 결정권을 포함해서 그 대신에 거기에 대한 그 판단도 당연히 법적 판단이 돼서 청소년 보호법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지금 전향적으로 다시 생각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게 제 생각입니다. 예. 내용이 너무 책에 있는 내용보다 네. 깊어서 너무 좋았는데요. 궁금한 게 최근에 그 라틴어 수업이라는 책을 보면 거기에서는 지적인 허영심 이게 이제 자기가 나름의 공부했던 그 라틴어를 그리고 라틴어 자체가 뭐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논리적인 걸로 해서 뭐 개발이 된다. 나중에 이제 좀 더 논리적이든 어떻게 자기 자신 개발된다라고 하는데 선생님이 보시기에는 그 라틴어 수업이라는 책이 그 어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윤리적인지 아니면 신비적인지 아니면 심리적인지 또는 말씀하신 에고나 해석 그 범주에 들어있는 책인지 아니면 또 다른 책인지 일단 저는 라틴어 수업을 안 읽었고요. 그리고 일단 그 책 별로 좋아하지는 않는데 읽진 않았고요. 그냥 라틴어 수업을 하면 좋다고 생각하는데 라틴어 수업뿐 아니라 기본적으로 모든 그 고대의 지식인이 사용한 사어들, 그러니까 한문이나 라틴어나 이런 거 공부하는 거 매우 좋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지금 여러분들이 그 쓰는 영어 공부나 불어 이런 것도 오히려 더 유용성이 더 클 수 있다 생각을 해요. 그리고 지적 허용은 나쁘지 않다. 저는 옛날 굉장히 싫어했어요. 지적 허용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약간 이제 그 루저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뭔가 저는 사실 저는 이미 알았어요. 저 고등학교 교회 다닐 때도 교회 오빠가 아니었거든요. 교회 형이었어요. 항상 제 주변엔 엄청나 다는데 저는 그때부터 이미 책을 읽는 것은 별로 매력이 없다는 걸 깨닫고 그냥 내 인생을 망했다는 심정을 책 읽었는데 그 말인즉슨 이제 공부가 사실 저한테는 허용의 대상은 아니었어요. 별로 이제 세상과 교통하지 않고 세상으로도 도피한 수단이었기 때문에 하지만 보니까 최근에는 직접 허용으로 읽는 사람이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의외로 그들 중 일부는 그 다음에 독서의 폭이 넓은 사람들 보면서 세상에 허용을 통해서도 변화가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마치 좀 영화를 이야기하는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그래서 허용도 좋습니다. 뭐든 일단 시작을 하는 건 저는 반대하지 않고요. 그다음에 라틴어 공부 매우 지지하고 그다음에 그 최근에 그 권명원의 그 최희석 선생님이 저는 그분의 어떤 그 자기 독립을 강조하는 방식 매우 저는 반대합니다만 이걸 위해서 아이러니하게도 암송 강조하잖아요. 매우 지지합니다. 한국어로도 그렇고 외국어로도 살아있는 언어인 영어나 불어나 독어나 이러나 아니면 이 사어인 라틴어나 뭐 그런 같은 것들을 여러분들이 암송하는 거 굉장히 좋은 방식입니다. 그거는 그 외국어를 습득하는 방식도 좋지만 읽는 전통적인 방식으로서도 좋고 이 공부법, 전통적인 공부법 안에 이 낭송, 암송은 굉장히 핵심에 속합니다. 이 위대한 텍스트, 위대한 책, 그래픽스 안에 있는 그것들을 내가 내 안에 담고 그것을 내가 소리를 내서 말하고 그걸 내가 내 귀로 듣는 그것 이게 이제 하나의 위대한 공부의 비결 중 하나거든요. 그래서 그 책을 읽기보다 차라리 라틴어 좀 공부하시는 게 어떻겠는가 라는 소소한 그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선생님의 책을 읽기 전에 자기계발 통독하던 중에 14개의 자기계발서를 신랄하게 잘 비판해 주셔서 무협소설 읽듯이 굉장히 잘 읽었고요. 앞으로도 이런 책들이 또 나올 계획이 있는 것인지 좀 궁금하고요. 이 책을
이야기하고 독서 모임에서 하다 보면 자기 개발에 혐오감을 느끼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분들에게 제가 권해줄 수 있는 말은 또 무엇이 있고 끝으로 제가 그 자기 개발 신봉자는 아니지만 자기 개발에 좀 노예적인 그런 삶을 좀 살고 있어요. 그래서 그 주인님을 이렇게 가차없이 까고 이렇게 하는 분들을 보고 앞으로 저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저는 마지막 말씀드리는 말씀드리면 제가 그러기에는 너무나 인생이 물론 저도 어린 나이는 아니에요. 제가 아까 부기 앞에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봐도 저보다 더 인생 많이 사신 분한테 제가 말할 처지는 아닐 것 같습니다. 저는 그게 아니라 제가 아니라 진짜 스승님한테 가시는 게 낫지 않을까. 그렇다면 이건 그 위대한 스승님 쓴 좋은 책이 묻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앞에 이야기 첫 번째 다시 돌아갈게요. 먼저 일단 이게 자기 개발은 저희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그 트렌드를 따라 미리 예측하려고 그러고 또 필요한 그때마다 그 글을 쓰려고 합니다. 자기 개발의 태제와 관련해서도 제가 생각하는 몇 가지 책들은 있어요. 네, 이거는 이제 천천히 낼 거고요. 뭐 그때 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 저도 제가 책을 낼 통역이 돼서 고객을 사랑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자기 개발을 싫어하시는 많은 분들이 있고 또 좋아하시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좋아하시는 많은 분들 중에 상당수는 이게 꼭 옳지는 않아도 인문성은 동기부여 되지 않느냐. 저는요, 사실 동기부여가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직장인들이 동기부여해서 일을 합니까? 월급 때문에 일을 하지? 저는 그 동기는 왜 있어야 하냐면 월급만큼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하라고 요구할 때 그 괴리를 견딜 수 없어서 스스로 납득하려고. 예를 들어서 다단계 같은 경우는요, 사실상 돈 안 줘요. 근데 어마어마하게 일을 해야 한다. 견딜 수 없어요. 그 괴리가 너무 커요. 그때 있는 거잖아요. 저는요, 그러한 일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입니다. 그래서 저는 정상적인 노동이 정상적인 급여를 주는 곳으로 사람들이 갔으면 좋겠고, 그게 아닐 때는 좀 문제 제기를 했으면 좋겠고, 우리 아이가 그러면은 참아라가 아니라 우리 아이와 함께 우리 아이 귀한 자식이랑 싸울 수도 있어야 한다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요새 최근에 미투노도 있지만 각 영역마다 문제가 되잖아요. 그럴 때 저는 성희롱 포함해서 다른 어떤 업무인데 저는 문제 제기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힘드니까 동기부여한 책을 통해서 뽕을 맞고 다시 열심히 일을 하기보다 저는 한판 붙길. 근데 얘도 혼자 하면 그 사람은 망하는 구조 아닌가. 나는 같이 싸우길 저는 바랍니다. 그리고 반대로 동기부여를 싫어하는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자기부터 싫어하는 사람들한테 자기계발서 모든 책이 다 나쁜 건 아니라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자기계발서 중에서도 굉장히 투박하고 드라이한 책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 책 뒷부분에서도 약간 그냥 괜찮은 책들이 없지는 않아요. 예컨대 원포인트 같은 건 괜찮아요. 저는 이게 뭡니까 이게 여러 가지 동시에 나온 상담이 내 인생은 저글링 같은 소리 하니까 아니 안 돼요. 어떻게 무언가를 제대로 성공하려는데 일과 뭐 다른 것이 균형?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아직 독서가 되고 싶잖아요. 독서가 되는 첫 단계 무조건 낭독인데요. 낭독할 때는 삶의 균형 깨지는 게 정상입니다. 마찬가지예요. 다른 운동을 하거나 무슨 무술을 할 때도 여러분 그 영화 가라데 키드 같은 거 보셨지만 사실 무술을 할 때는 일상이 다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가라데 키드 원래 원판 1980년대 그 영화에서 보면 주인공이 자동차에 막 세차할 때나 벽에다 페인트 칠할 때도 무술 수련은 그게 그 자세에서 무술 수련이에요. 일상이 들어가거든요. 일상이 교란이 돼야 돼요. 어느 분야에 성취하려는데 어떻게 균형을 찾습니까? 워라벨 안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리고 저글링 안 되는 겁니다. 차라리 그래서 그 달인 강유원 선생님 번역한 달인 책 이런 책 보면 되게 쩔어요. 진짜 그러면 성관이 이렇게 살아야 그렇게 살아야죠. 저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것 중 하나가 생활의 달인이에요. 진짜 공부를 한 사람들 자기 개발보다 오히려 그런 책이 많거든요. 근데 이 달인이나 원포인트 같은 건 제가 인정하는 자기 개발사라는 이유는 진짜 달인들의 삶을 잘 보여주는 책이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달인 자기 개발서도 아주 문제되는 중에도 도움이 되는 분이 없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이제 대부분 보고와 같아서 여러분이 웬만하면 읽다가 이제 깨부락하고 쓰러질 수 있으니까 읽지 말라는 거지. 좋은 책이 아주 없지는 않습니다. 제가 가끔씩 그런 책을 추천하기도 해요. 그래서 가끔씩 잡지사에서 저한테 제가 추천한 자기부서 한 20권을 또 합니다. 왜? 도움이 되는 책 없지는 않으니까. 어쨌든 자기계발서가 다 나쁜 건 아니다. 그냥 순수하게 어떤 정말 생활 달인처럼 살 수 있게 도와주는 책들은 있다.
그리고 자기계발서를 읽으면서 그 동기부여하는 사람들한테는 동기부여를 할 만큼 힘든 상황을 바꿔버려라. 저는 이 두 가지 상반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다시 돌아가세요. 그래서 그런 달인, 위대한 달인은 이거 공자나 예수나 뭐 북다나 이런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혹은 혹시도 수많은 현인들이 있을 건데 그 책을 그 현인들한테 깊은 가치를 배우는 게 이런 어떤 그 시크릿이니 뭐니 막 그런 거에서 보는 얄팍한 그 자기 개발의 술수를 얻는 것보다 훨씬 나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분들이 깨달은 것을 배운 게 저같이 이제 그 어린 그 후배한테 듣는 것보다 훨씬 더 유익하리라 좀 믿습니다. 여러분이 너무나 깊은 감동을 받으신 것 같아서 고마운 마음으로 그 한마디만 좀 더 하도록 할게요. 여러분 제가 아까 그 공부 모임을 하니까 이제 뭔가 좀 굉장히 거창하게 생각했을까봐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제가 이제 그 공부란 무엇인가 소편으로 공부하는 그리스도인이 썼을 때도 그렇고 이제 곧 그 내려고 하는 공부 모임에 대한 책에서도 비슷한 걸 써놨는데 여러분 그 공부 모임에서 여러분들이 자신의 지적인 깨달음을 과시하려고 노력할 필요는 1도 없습니다. 그냥 책을 읽고 여러분이 떠오르는 걸 자연스럽게 읽는 것, 그냥 여러분의 방언이 터지면 충분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생각할 때 독서하는 진짜 중요한 이유는 그 나의 정치성을 바꾸는 것, 나를 바꾸는 것. 근데 그것의 핵심은 책에 있는 좋은 이야기를 통해서 나의 내면의 이야기를 구성된 정체성을 바꾸는 것이다라는 거였잖아요. 그러려면 결국 간단합니다. 입을 터는 거예요. 열심히 말씀하시면 돼요. 그럼 여러분이 안 읽었는데요? 안 읽었으면 남이 이야기한 거 듣고 떠드셔도 돼요. 제가 독서 모임 몇 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가끔씩 오면 저 안 읽었냐면 제가 그래도 오늘 드신 거 갖고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일부러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책 듣고 오면 여러분 이 중에서 몇 장만이라도 읽고 보세요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책을 완독하고 이 책을 정확하게 이해한 것을 확인하는 목적이 아니에요. 책을 조금이라도 읽은 것에 기초해서 말을 하게 하고 그 말하는 걸 통해서 자신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면서 자신을 바꿀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자 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독서 모임을 하는 건 다른 게 아니라 그냥 열심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보세요. 제가 많은 분들이 특히 남자분들이 평상시에는 말 안 해도 술자리 들어오는 이야기 하잖아요. 그죠? 제가 대학원 할 때 깨닫던 놀라운 사실 중에 하나가 대학원 세미나 시간에 다들 입을 꾹 다물어요. 근데 그 이제 학기 말에 교수님과 함께 뒷부리자에 하면 세계적인 학자가 따로 없어. 그냥 엄청난 해석을 쏟아 나와요. 왜 이제까지 입을 다무셨을까? 술이라는 힘에 빌려서 했나 봐요. 그것도 나쁘지 않아요. 그렇게 정말 술 없이 말 못할 것 같으면 술과 함께 모임하세요. 제가 좋아하는 책 그 플라톤의 향연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향연 심포지움에서 쓰임 이건 함께 옆에 쓰면 이거 맛있는 이건 함께 마시는 거예요. 함께 마시면서 떠들다는 거예요. 뭘요? 에로스에 대해서. 알잖아요. 원래 그 비경연대회에서 아가톤이 상 받고 나니까 야 한 통 내 한 통 내. 그럴까? 집에 와가지고 하루 술 마시고 또 다음날 술 마시고 쓰는 애가 물려가지고 더 이상 못 마시겠다. 야 뭐 할까? 그 이야기를 하자. 그래가지고 그 집사 그럼 뭐랄까? 역시 뭐니 에로스가 최고지. 근데 여러분 이제 거기 하나도 야하지 않아요. 진짜 깜짝 놀라는 게 에로스다 뭐 우주론적인 이야기, 뭐 현이상적인 엄청나게 쏟아져 나와요. 어마어마한 이야기들이. 근데 어쨌든 술에 쩔어가지고 이제 뇌까지 좀 알코올에 쩔어가지고서 지금 떠들어댄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독서모임 너무 어깨에 힘을 주시고 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냥 술을 마셔도 좋고 커피를 드시면서도 좋고 그냥 아니면 그냥 그 하다못해 지금 할 사람이 없으면 집에 키우신 강아지를 껴고 강아지 눈동자 쳐다보면서 그냥 떠들어대세요. 떠들어대세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잘 아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이 책을 읽는 걸 통해서 내가 뭔가 내면에서 이야기가 새로 생겼어. 내 이야기 들어볼래? 라는 거죠. 안 들으면 듣게 하세요. 여러분이 입을 열어 말하는 순간 다른 사람들도 듣지만 여러분이 듣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바뀝니다. 독서 모임을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실 필요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 이 책 잘 모르는데? 괜찮아요. 어차피 모르는 사람끼리 이야기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누가 와서 확인하는 거, 검증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그냥 평범하게 떠들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자신 없으면 카페에서나 호프집에서 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진짜. 아니면 아예 그냥 뭐 캔맥주나 뭐 그냥 컵 다 준비해놓고서 진짜 알코올의 힘을 빌리든 카페인의 힘을 빌리든 그냥 떠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자기개발 요원의 잔혹한 시대를 아마 여러분들 생각보다 훨씬 힘있게 그리고 아마 더
매우 즐겁게 살아남을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공부합시다. 네, 감사합니다.